안녕하십니까. 예, 저 유안석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제 책 보면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 거기 검찰 7급 수석했고요. 예, 중간에 법률구조공단,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도 조금 잠깐 있다가 나왔고요. 거기 시험 볼 때도 수석 합격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저는 이제 법원지 형사소송법 만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절대평가제 다른 직렬에서는 지금 상대평가제가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형사법 만점 맞아도 조정 점수가 적용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고 형사법 100점을 맞게 되면 그대로 평균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들 민법, 민소법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토하고 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은 양이 제일 적으면서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100점은 아주 편안하게 맞을 수 있고요. 법원직은 실수를 하는 것도 자기 실력입니다. 무조건 형사법 만점 맞아야 하고요. 제일 양이 적게 공부하면서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법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법 공부 만점 맞도록 하는데, 아마 지금 저희 이제 컨셉은 기본 강의 이렇게 진행되고요. 지금 기본 강의가 진행되면서 지금 제 출판사에 원고는 다 넘겼는데 법원직 기출이 총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 기출 문제를 모으면 한 250개 정도의 25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250개 문제 중에서 뭐 간통죄 관련한 부분 또는 성폭력 성폭력 범죄 비친고죄로 개정되기 전에 있는 문구들 몇 개 빼니까 247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현행법에 맞게끔 다 해설을 다 달아놓은 문제집이 지금 교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해가지고 책이 나올 거고요. 여기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수업 진도가 나갈 거고요. 중간에 이제 다음 순환 때는 저희 아마 다른 직렬 해가지고 그 책도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을 하고, 원고는 넘겼는데, 사이다 형소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좀 유치하죠? 사이다 형소법 해서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해서 필요한 부분, 개정 법령 필요하죠? 최근에 개정 법령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3개년 판례.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직렬에서 2016년도에 기출된 거. 자, 이거 세 개를 모았습니다. 따끈따끈하죠? 그리고 다음 순환 때는 이걸로 이제 진행되게 될 거고요. 이제 수업 중간중간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법전 해가지고 저희 객관식용, 저희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제 판사님처럼 알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객관식 수업용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전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형소법 나오고 형사소송 규칙까지 또는 여기에 이제 참여재판과 참여재판 규칙이 같이 이제 아울러지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규칙 중에서 일부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의 참여재판 규칙은 아예 시험 범위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칙 부분은 빼고 이 규칙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이쪽으로 조금 옮겨 놓았어요. 형사소송법 보면서 그 관련된 규칙이 이 법전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 법전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지금 이건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기본 교재는 기본소와 여기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기출 문제집은 한 시간에 한 20문제 정도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진도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타임을 배정을 해서 한 20문제 또는 20문제 중에서 해설이 필요 없는 문제들을 빼게 되면은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 1시간 배정해서 한 30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 책은 이번 주 중에 나올 건데 여러분들 예습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자료로는 나갔는데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자료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직 저희는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한 문제 틀리는 것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지금 100점 맞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형사소송법에서
이건 이제 형사소송 절차 개관하면서 법원 직렬에 이제 시험이 나오는 포인트들 조금 맞춰볼 거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때일수록 형사소송법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제 그런 잣대가 형사소송법에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은 약간 이제 정치적인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 거기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권 탄압 쪽으로 가게 될 때 그 인권 탄압하는 요소들을 정말 그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들이 규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정치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바로 첫 시간이 조금 부담돼가지고 이렇게 두서없이 제 자랑 좀 하고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 제 기본서 제일 앞부분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 절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형소법 첫 시간인데 이 절차도를 이제 거기 깨알같이 써져 있는 글씨들까지 모두 다 이해를 해버리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법원직 시험이 제일 잔인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어, 영어, 국사, 민법, 민소, 형법, 형소.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죠. 각각 2,0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을 보아야 합격권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 민법, 민소, 형법, 이제 형법에 비하면 형소법의 양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같은 시간이 배정되어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요. 형법 선생님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게끔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진도를 빼야 하고요. 지금 보강 조금 잡혀 있죠. 그런데 책 과목의 특성상 형법은 실체법에서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형소법은 절차법이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강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진행하다가 이제 보강이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보강 일정을 잡으면 되고요. 보강은 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일단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업 진도는 지금 한 62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예습해가지고 오시면은 좀 이렇게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원래 사이다의 책인데 거기에서 개정 법령하고 이 3개년 판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다 책이 나오면은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제가 노안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간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실제 학원 자료로 올라가 있는 거 또는 이제 실제 책으로 출판되게 되면 활자가 조금 좋은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단거나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단거나. 이렇게 해서 개정 법령이 있네. 이 부분을 오려가지고 기본서 해당 페이지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기본서 자체가 이렇게 완성된 형태입니다. 아주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책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기본서를 충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요. 어차피 시험 막판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찝찝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이해를 하시고 중간중간 이것도 이제 필요할 때 이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도 중간중간 일정 부분 진도가 나가고 몇 개 터치해서 여기는 확인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형사소송법 절차 개관하고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 일단 여기 강단에 서게 되면 저희 철칙이 수험생을 믿지 말라예요. 믿지 말라. 자, 이 부분들은 법원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력이 많을 거다. 나는 다 잊어먹어버린 민법과 민소법을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알 거다라는 걸 믿으면은 망하는 거죠.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일단 개관을 하고요.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형사 절차를 개관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법원직 만점을 목표로 갑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출발합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나쁜 짓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네, 강도가 발생했네, 강간사건이 발생했네,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났네. 자, 이런 형태로 나쁜 짓을 한 놈을, 이 나쁜 짓을 한 이놈을 콩밥을 먹이는 거죠. 네, 콩밥을 먹인다. 이거 그 교도소에 보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게 전국에는 뭐 간단한 사건, 절도범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벌금으로도 이놈을 처벌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나쁜 놈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벌금을 기어이 내게 하고 벌금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역장을 유치시켜라도 노역장 유치를 시켜서라도 이놈이 이쪽에 가 있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멋진 말로 사법정의라고 해요. 사법정의.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자, 이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절차를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자,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관계에서 이 부분, 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형법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범죄, 나쁜 짓이죠, 나쁜 짓.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짓이 법에 규정이 되어야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간통죄를 예로 들면 간통죄는 나쁜 짓이죠, 나쁜 짓. 그리고 법에 죄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 자체는 여전히 나쁜 짓인 건 맞아요. 나쁜 짓인 건 맞는데 일단 인제는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놈, 범인을 합해서 이제 범죄, 이제 죄와 이 죄에 해당하는 벌, 이제 같이 죄와 벌은 이게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자, 사형이 아니라 자, 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범죄를 범한 나쁜 놈들의 형태가 혼자 범하느냐 아니면 여럿이 범하느냐라고 해서 그 공범의 문제까지 형법에서 같이 규율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나쁜 놈을 잡아다 전국에는 교도소에 쳐 넣어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의 이름이 처음에 용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쁜 놈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요. 누굴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인상착의가 어쩌고, 몽타주가 어쩌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그놈일까라고 할 때 의심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놈이 맞구나라고, 네가 강간, 살인, 절도한 그놈이 맞구나라고 판정이 될 때, 그때 이놈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그 단계를 인지라고 해요. 알았다 이거죠, 알았다. 이렇게 해서 용의자가 피의자 단계가 되고, 일단 이 단계에서 나쁜 놈을 교도소로 쳐넣는 절차, 이제 우리 그냥 경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법원 이렇게 얘기해서, 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수사. 자, 수사를 한다는 건, 수사의 개념 자체는 이 나쁜 놈을 특정을 하고요. 이 나쁜 놈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느냐라고 조사하는 과정이죠, 조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나쁜 놈을 제일 먼저 잡아야 돼요. 이놈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거. 신병을 확보하고 이 나쁜 짓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네가 나쁜 짓을 범한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거. 자, 범인의 신병 확보하고, 자,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놈의 범죄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이제 모든 과정, 수사기관의 모든 과정을 쉽네요.
일단 저희 그 경찰에서 이놈을 잡아다가 야 불어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조사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수사예요. 검찰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모든 수사를 종합해서 자,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야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 맞거든요. 이놈은 진짜 나쁜 놈 맞으니까 이놈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처벌하게 하는 그 절차로 가는 게 검사의 공소제기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그냥 소제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소를 얘기해요. 사소.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여기 공소는 이게 조금 약간 여기 이제 그 피해자 사소가 있긴 해요. 형사 절차에서도 사소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공소제기 이놈의 범인을 교도소에 쳐넣는 그 과정을 요이 땅 하고 시작할 때 스타트 개시할 때 그 모든 권한을 국가공무원인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소를 제기한다라고 해서 공소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소제기한다 이 말 자체는 중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놈을 잡았잖아요. 이놈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놈 관련된 증거를 다 수집했더니 범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수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이 나쁜 놈의 이름이 이때 이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검사가 죄를 범하였다고 알린 놈, 알려서 처벌받게 하는 놈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의 개념. 그래서 용의자가 피의자로 되는 단계, 이 부분 요즘 좀 중요해졌어요. 그 전 단계에서는 용의자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경찰청 사람들 또는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공개 수배하게 하게 될 때 그때 용의자를 찾습니다. 용의자를 수배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단계에서 요즘은 인지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냥 이 피고인이란 말은 민사소송법에서 피고에 대응하는 거죠. 피고에 대응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놈, 나쁜 놈이라고 특정해서 공소제기를 한 놈을 피고인이라고 해요. 아무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피고인 이 나쁜 놈이 어떤 범죄를 강간 좀 이렇게 강도를 저질렀고 이 강도에 대해서 형법 333조인가요? 예, 그 근처예요. 330조 내지는 330조 근처인데 형법 330조에 해당하는 333조? 37? 몰라요. 예, 이 근처예요. 자, 이 근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 이놈이 강도를 저지른 내용은 요러요러합니다. 자, 요게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놈을 처벌해주세요. 어떤 처벌?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처벌. 이 법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주세요. 자, 그래서 강도에 해당하는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주세요. 라고 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요. 공소제기하고 나서 법원에서는 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 이렇게 해서 이 법원의 이름을 특별히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수소법원.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무 말 없이 법원 얘기하면 이 수소법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경찰과 검찰 문제가 많죠. 예, 경찰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경찰의 권한을 남용했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법상 검사 제도를 도입한 거라고 해요. 헌법재판소의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경찰과 검찰 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기관 법원이어야 되겠죠. 그 법원은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원과 약간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이거는 헌법에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방법원 판사,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그 부분을 통제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법관에서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될 개념들입니다. 중간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샘플 강의로 나올 거니까 이 부분 해가지고 그냥 기초 개념 살짝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사 단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이제 그 의미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경찰, 검사, 그리고 법원. 자, 경찰에서 조사 땡 끝나게 되면 이 경찰에서 의견서라는 걸 보내요. 의견서. 경찰에서 의견서. 그래서 우리가 자, 초동 수사부터 쭉 해왔더니 이놈 나쁜 놈 맞습니다라고 해서 이놈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또는 자, 이거 그때 일단 범죄 현장에 출동을 했고 계속 수사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이게 실무상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예요.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의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에서 검사로 송치가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요. 검찰에서는 그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 이제 검찰청 형사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부. 근데 그쪽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부다. 그런 큰데 말고 그냥 일반 형사부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가 다 완결되고 나서 법원에 보내는 서류, 공소장. 그리고 법원에서 짜잔 너를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 10년에 처한다 라고 할 때 법원에서 판결문.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가 수사를 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불복하는 제도로는 여기는 민소법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소송 절차로 오게 되면은 민사소송법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도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사소송 원고와 피고가 소송물을 놓고 다투는 이 당사자 대립 구조, 그게 소송의 모습이에요. 그 소송의 모습과 똑같다. 원고에 대응하는 검사와 피고에 대응하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소송물을 가지고 다투는 절차. 너희들이 당사자로서 다툴 때 법원이 보고 있다가 판단을 하면서 어딘가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무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죄율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95% 정도? 유죄가 95%, 무죄가 한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그 무죄율이 조금씩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청 내부에서는 검사의 자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죄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게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 소송으로 오게 되면 민사소송과 구조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불복하는 방법도 우리나라 4급 3심제죠. 4급 3심제. 3심제의 구조를 두고 있는데 중간에 단독 판사와 합의부를 두고 각각의 항소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급 3심제 구조는 형사소송법 똑같고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인데 엄밀하게는 형사절차법이라고 해야 돼요.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부터가 소송이에요. 여기부터가 소송인데 그 전 단계를 아우르는 거 이건 소송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명확한 표현의 형사절차라고 가야 됩니다. 나쁜 놈을 잡아서 처벌하는 이 절차가 이 부분이 민간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에는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절차법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저희 법원직에서는 2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책의 양을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확보한다. 자, 범인을 잡는다. 범인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무조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놈을 잡아야 합니다. 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병헌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동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잡지 못하면은 경찰과 검찰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됩니다. 너희들 수사 않고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는 게 이제 도망 다닌다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제일 형사소송법의 1차 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증거를 확보하는 거. 범인이 자기 범죄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범인은 자기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온몸에 피가 묻어있다. 손에도 피가 묻어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옷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증거인멸이에요. 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빼앗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사는 강제력이 바탕이 되어 있고, 이제 강제력이 바탕이고 그 강제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수임 판사가 영장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영장 없이 지금 누구죠?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그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검찰에 조사 받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럼 와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병 확보하고 하는 제도로서 체포와 구속의 제도가 있고요.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이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죠.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병 확보하는 거, 도망가는 놈을 잡는 절차로 체포, 구속을 살펴볼 거고요. 그 체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통상체포가 원칙이고요. 그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볼 거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사에서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재판 절차, 형사 절차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민사재판은 두 당사자만 이해관계를 놓고 그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우리 희대의 살인마들, 그놈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 이놈들에 대해서 재판할 때 법원에서 그냥 사형 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희대의 살인마들이 아닌 선량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밀실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해버린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처형을 할 때는 공개 처형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특별히 이 재판의 공개의 의미를 이렇게 강하게 둡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공판이라고 해요. 공판. 재판을 공개하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공판 절차를 거치고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면 여기에서 상소를 통해서, 여기는 4급 3심제인데 3심제의 상소를 통해서 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직렬의 시험 문제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쭉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수사까지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2 정도? 그리고 여기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이 집행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한 5분의 3? 수사를 넉넉히 잡아주었을 때, 수사의 범위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5분의 2 정도 분량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직렬의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공판 단계에서 여기 상소, 재심, 상소에서 집행, 이게 중간에 확정되는 단계에서 재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가 12문제,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문제에서 10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법원직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에게 이 수사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20문제에서 5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 5문제가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된 5문제는 순수하게 소송 서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소송 서류.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공판 조서입니다. 공판 조서. 공판 조서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송달 관련되는 부분. 소송 서류와 송달. 이 부분이 순수하게 법원직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법원직에서 소송 서류와 송달 부분이 나오고 다른 직렬에서도 소송 서류와 송달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송달에서 공시송달 하나 그 정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 직렬에서는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 공판 절차 부분에서 아주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법원직의 경우에.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수사 파트에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이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판 단계에 와서 소송 서류의 송달 부분, 소송 서류가 어떤 건지 사실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소송 서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공판 기일 소환장, 거기에 해당하는 소환장, 그리고 상소에 있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 그 두 가지의 서류가 송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형사소송법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났네요. 형사절차 개관.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목차 절차도를 한번 쭉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부분 한번 동그라미 크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강제 수사든 이놈의 신병을 확보했든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아무튼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자발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잡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피의자 신문, 피의자로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피의자로부터 진술, 네가 했냐 안 했냐, 했다라고 하면 왜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경찰 수사, 경찰 검사 수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고요. 재판 단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문 조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재판이 쭉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증을 가지고 이놈의 이제 범행에 사용된 칼이 있어요. 칼. 무시무시한 칼이 있습니다. 일본도 사시미 칼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는 범인의 지문이 묻어 있을 거고요. 일단 이 칼 자체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물론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압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각각의 이 혈흔과 지문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재판을 이렇게 보낸 거죠. 재판정에서 이 칼 가지고 다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증거 동의하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다투는 순간 이놈은 죄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 버려요. 어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범죄를 아직도 부인하네,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너는 가중적 양형 조건을 삼겠다. 이렇게 해서 물증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검증 관련한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땡 끝나버립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압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문제 삼고 그건 수사 단계에서 해결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툼이 있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네 것 말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네한테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는 피의자 신문 조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라고 해서 이걸 엄청나게 비판하시는 분, 기본서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신동훈 교수님, 조서 재판의 폐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피의자 신문은 공판 단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이라는 서면 나오죠. 공소장.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공소장에 나쁜 놈의 이름 적어놓고 죄명, 강간, 살인, 절도 적어놓고요. 공소 사실은 이놈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짓을 저질렀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사실을 특정해주는 게 내용이고 수사의 결과 종합 보고서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 절차 큰 덩어리, 뭐 오른쪽에 와서 이제 공판과 집행 부분은 이제 지금 봐도 이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진도가 나와가지고 공판정을 한번 가봅니다. 저희가 이제 검사가 공소제기에서 실제 재판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판정을 한번 가봅니다. 공판정을 가면은 여기에 법대가 있고요. 합의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판사님 3분이 앉아 있을 거고요. 이쪽에 공판검사가 옵니다. 공판검사. 공판검사예요, 이쪽은. 공판검사는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중간에 양복 입은 검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수사검사예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공판검사는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럴 때 공판검사와 함께 수사검사가 공판을 관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있죠. 피고인. 여기 이쪽에 변호인이 앉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하죠. 변호인. 변호사가 아닌 자도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 이러죠.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공판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 공판 절차이고 공판 기일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이라고 하죠. 형사소송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이구나, 공개된 그 기일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방청석이 있고요. 여기 변호인과 피고인의 자리는 이제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헛소리만 삑삑 하겠죠. 그리고 판사님 뭐 좀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피고인은 잘 말귀를 못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상 재판부하고 가까운 쪽에 변호인이 앉아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증인석이 있습니다. 증인석. 그리고 이쪽에 법정 경위가 있고요. 법정 경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이쪽이고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 분은 사무관급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서 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사무관님께서는 중간에 컴퓨터가 다 있어요.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쪽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졸면은 안 돼요. 공판 조서가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속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사가 속기해 놓은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판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공판 조서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고소했네요. 고소장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고소 보충 조서를 받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요. 상호간에 유리한 자료 제출하게 되면 유리한 자료들 제출하고요. 시간 순서대로 해서 기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도 이렇게 이 수사 기록 말고 공판 기록이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공판 기록이 이렇게 해서 수사 기록과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판 기록. 그래서 수사 기록에 거의 모든 사건의 실체가 들어있고, 공판 조서에는 그 공판 기일에 일어났던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들어있었던 게 그 전에 공판 조서였다면, 지금은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 이걸 엄청나게 강조한다고요. 공판 중심주의인데 보았더니 조서가 개판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서 작성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있어요. 공판 조서. 이렇게 해서 그러한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예전에는 이제 이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 이 기록이 이렇게 2개로 묶어져 있어요. 한쪽은 수사 기록, 한쪽은 공판 기록. 이렇게 해서 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이 기록이 그대로 검찰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 검찰청 집행과에서 이 기록을 들고, 이 자식 고액 벌금인데 안 내고 있네. 벌금에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벌금 집행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기록 들고 이놈, 수사 기록, 이놈 여기 주소 있었네? 딴 데도 주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주소 변경되느냐 하면서 이놈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공판 조서는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판 조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이분들께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는 공판 조서가 필요하죠. 그 공판 조서를 빨리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빨리. 그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에 공판 조서는 공판 기일이 끝나면 즉시 만들어주라 즉시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들을 두게 된 거예요. 그 규정들을 두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노조, 민주노총이 제일 세죠.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연맹이 제일 셉니다. 자, 이게 민간인 계통에서는 그렇고요. 공무원 노조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중에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제일 세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우리도 퇴근해야지요. 법원 공무원들 6시 되면 칼퇴근인데 내일 조서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바쁜데요. 모레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원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직장 협의회 그게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이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요즘 진짜 일하기 힘들어졌다. 옛날에는 이게 째깍째깍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포인트도 이분들이 출제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조금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이런 큰 덩어리, 이렇게 해서 일단 공판정의 모습입니다. 공판정의 모습이고,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소송물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이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이죠. 이렇게 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된 이후에라야 드디어 짜잔 하고 소송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소송의 모습이 갖추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체 판결을 해줘요. 소송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형식 재판으로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성립되었다라고 해서 실체 재판을 한다. 피고인 유죄 판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판결문 자체를 보게 되면은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에 실체 판결을 하고요.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형법에 네가 살인을 저질렀느냐, 사람을 살해하였느냐, 살해, 자연적 사기 앞당겨 어떠한 일체 행위를 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형식을 문제 삼아서 그 형식 재판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 검사의 공소를 기각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를 기각해 버리는 건 실체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거라고 하면 삼계탕을 먹는 거라고 하면 우와 맛있다 또는 우와 맛없다 라는 판단이라고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은 삼계탕이라는 밥상을 검사가 차려 주었는데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면 안 되지. 삼계탕 먹지도 않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도 않고 이거 밥상 이렇게 차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절차를 종결시켜 버리는 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소 기각 결정과 공소 기각 판결이 있어요. 결정과 판결의 차이점은 이 공소 기각 결정은 밥상을 보지도 않고 엎어버리는 겁니다. 밥상을 보지도 않고 엎어버린다는 건 이 소송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물을 놓고 다투는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무너졌을 때 소송 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요. 328조 여기는 조문은 몰라도 돼요. 3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가 검사가 빠져버려요. 공소 취소하면서 빠져버립니다. 피고인을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먼저 죽어버려요. 이거 살인죄로 공소 제기를 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 자연사한 거네. 살인죄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소송물이 빠져버리는 구조가 되었을 때 그때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건 이 소송물들에 대해서 일단 살인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데, 밥상에 뭔가가 제대로 빠졌나, 빠지지 않았나, 젓가락이 두 짝이 짝짝인가 아닌가, 숟가락은 제대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국그릇과 밥그릇의 위치는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삼계탕은 이게 사기 그릇에 넣어야 맛있지라고 판단하는 거. 그런 걸 살펴보고 밥상을 엎어버릴 때, 이건 보지도 않고 엎어버리고, 이건 살펴보고 살펴보고 이제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 야, 이건 모욕죄다, 모욕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거든? 친고죄. 네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모욕죄는 친고죄야. 친고죄인데 고소가 있었느냐? 요걸 살펴보는 거죠. 예, 모욕죄를 살피지 않고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고소가 없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공소기각 판결. 자,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 조금 이제 회독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게 되는데, 큰 덩어리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소송 조건의 중대한 흠결, 소송의 구조가 무너져버린 형태입니다. 나머지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일정한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먹지는 않고 살펴보고 절차를 종결하는 거. 네,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괜히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여긴 조금 오버했나요? 아니에요. 예. 이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형사 절차 이제 개관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